예, 안녕하세요. 이제 부동산 학개론 기본 강좌 제 28강을 진행하도록 하겠어요. 28강은 그 포트폴리오 이론의 연장선상으로 계속 연결시켜 보면서 할 예정인데, 291페이지에 이제 거기에 보면은 양가로 맨 밑에 3번에 위험 감소 효과 해놓고, 단어는 뭐 중요하진 않고요. 그 내용상 보면은 이제 비체계좀 감소되는 거를 이제 포트폴리오 효과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비체계좀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암호 자산끼리 결합하면 안 됩니다. 포트폴리오가 나타날 수 있는 자산들끼리 결합을 해야 됩니다. 그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비체계점 제거 가능하다 하더라도 투자자가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이 만약에 뭐 관광 A 여행사, B 여행사, C 여행사 주식을 보유하기를 여행사별로 만약에 주식을 보유한다. 본인은 분산 투자한 거죠. 그냥 아까 예를 들었던 이제 제거가 가능한 비체계적 위험이라고 볼 수 있는 조류독감에 참고를 하면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전부 다 동시에 다 하락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분산 투자를 잘못한 경우다라고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대로 된 분산 투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뭐 주식 이론은 되게 어렵지만은 우리는 단순한 개념만 나오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밑에 보면 이제 상관계수다라고 봅니다. 상관계수도 자주 나옵니다. 상관계수 의미는 바로 밑에 나오는 두 자산의 수익률의 움직임의 방향성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변동성을 나타내는 건 방향성보다는 변동성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은 표현인데 설명하는 개념이다. 그래서 이제 그 세 번째 우리가 포트폴리오 하면은 첫 번째가 분산 투자, 두 번째 비체계적 위험인데 아무 자산끼리 결합한다고 해서 포트폴리오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에요. 그 세 번째로 이제 여러분 상관계수에 대한 논리를 잡으시고, 상관계수에 대해서 방금 밑에 이제 수익률의 변동성을 나타낸 것이고, 그 다음 페이지 꼭대기 보시면 292페이지에 그 상관계수 값은 반드시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2 값의 범위를 갖는다라는 것도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동그라미 이제 밑에 1, 2, 3, 4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밑에 방가로 이번에 상관계수와 위험 감소 효과에서 기출문제에 나왔었던 지문들이 다 붙어 있네요. 그 동그라미 5개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책에 이제 기본서에 나왔는 이제 9개 지문이거든요. 요것만 해석할 수 있으시면은 그냥 다 끝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읽으실 때 그냥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가시면은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해서 개념만 잠깐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상관계수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이제 비체계적 위험이 그 포트폴 구성하는 만약에 두 개 자산을 가정해 볼게요. A 자산과 B 자산 결합된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비체계적 위험이 이제 충격을 줬을 때 그 두 자산의 수익률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상관계수는 뭘 말하냐면은 결합하는 자산들이 비체계적 위험에 충격을 받았을 때 이 수익률의 변동성을 말합니다. 방향성보다는 변동성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변동성인데 기본이 되는 것이 아까 범위가 있었죠.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의 범위를 가져요. 그럼 이제 마이너스 1과 플러스의 범위를 가질 때 여기서 의미가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수익률의 변동성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시험에서 이제 그 자주 등장하는 게 이게 플러스랑 마이너스라는 이 부호에 대한 해석이 중요합니다. 이 플러스란 말은 수익률의 변동성을 할 때 변동성은 두 가지가 있어요. 방향이 있고 크기가 있습니다. 방향, 크기. 근데 이제 최근 방향만 가지고 설명한 건데 요거는 수익률이 동일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1이라는 숫자 있죠? 요거 1이라는 숫자는 뭘 말하냐면은 동일한 크기를 말하는 거야. 이 동일한 크기를 말하는 것은 1밖에 없습니다. 1.0. 그러니까 1밖에 없어요. 0.9, 0.7 뭐 이런 것은 동일 방향은 아니에요. 다른 방향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동일 방향, 동일한 크기를 말하는데 우리 시험은 부호에 대해서 많이 출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 1이라고 나왔을 때 그 마이너스는 뭐냐면은 수익률의 변동 방향이 얘는 반대 방향을 말하는 겁니다. 반대 방향이고 1이라는 것은 이제 동일한 크기를 말하는 겁니다. 반대 방향, 동일한 크기. 특히 그래서 여기 책에 나온 것은 방향성에 대해서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상관계수가 두 자산으로 포트폴리오의 상관계수가 플러스라면은 동일 방향, 마이너스라면은 반대 방향이라는 걸 꼭 잊지 마시고 1이란 말은 다 동일한 크기, 동일한 크기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먼저 상관계수 할 때는 두 자산에 결합했을 때 두 자산의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은 뭐고
플러스 1은 뭐라는 요거에 대한 해석이 되면은 나머지는 그 범위에 대한 논리다 보니까 문제 푸는 데는 큰 지장이 없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럼 수익률의 변동성을 가지고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말을 뭘 의미하냐면은 결합하는 두 자산이 있죠. 결합하는 두 자산의 성격을 또 표현합니다. 과거에는 기출문제문 성격과 연관되는 지문들이 언급을 했었어요. 이 자산의 성격이 동일 방향이라는 것은 결합하는 자산이 유사한 성격을 가진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유사한 자산끼리 결합을 했다는 뜻이야. 이렇게 뭐 A형사, B형사, C형사처럼. 그런데 동일한 크기 1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유사한데 완전히 유사하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플러스 1이면 완전히 유사한 자산. 그러니까 본인은 A 자산, B 자산을 결합을 했지만은 나중에 보니까 A와 B가 완전히 똑같은 자산이다 보니까 본인은 분산 투자한 거지만 이건 분산 투자한 결과가 아니라는 게 확인이 되는 거죠. 그러놓고 이제 여기서 반대 방향이라는 것은 뭐냐면 결합하는 자산의 성격이 상이하다는 뜻이야. 그러다가 동일한 크기 1이면은 무슨 완전히 상이한 자산이다라고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놓고 이제 이거를 가지고 문제를 만들어요. 결과적으로 이 상관계수를 논리로 마지막 결론이 포트폴리오 효과입니다. 이 포트폴리오 효과가 이제 있느냐 없느냐 이런 논리거든요. 이 포트폴리오 효과라는 것은 앞에서 논했던 것처럼 비체계적 위험, 타겟팅 비체계적 위험이잖아요. 비체계적 위험의 제거 효과를 말합니다. 근데 만약에 플러스 1이 되잖아요. 그 완전히 유사한 자산끼리 결합한 거다 보니까 결합하는 A와 B가 동일한 방향, 동일한 크기를 움직여요. 그러니까 A 자산이 만약에 상관계수가 플러스 1이 되면은 수익률의 변동이 얘도 마이너스 10%인데 얘도 마이너스 10%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제거 가능한 위험이다. 이렇게 분산토를 잘못하면은 결합을 해봤자 마이너스가 동일 방향이죠. 플러스 10% 10%가 동일한 크기야. 결합해봤자 이 위험이 줄어들지가 않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잘못된 투자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상관계수가 플러스 1이면은 포트폴리오 구성한다 하더라도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자산들의 위험이 있죠. 위험이 전혀 제거되지 않아요. 비체계 좀 제거 효과라고 이제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간단하게 해서 전혀 제거되지 않는다. 제거되지 못한다는 뜻이죠. 이거는 포트폴리오를 잘못했다는 뜻이야. 근데 만약에 마이너스 1인 상관계수끼리 결합을 하잖아요. 만약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은 A 자산의 수익률이 마이너스 10%인데 B 자산은 플러스 10%가 된다고 이제 해석하면 됩니다. 간단하게. 그리고 여기서 마이너스 플러스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수익률이 움직였죠. 이 10% 10%가 동일한 크기야. 그럼 여기서 손해본 거여서 커버가 된 겁니다. 그러면은 이 경우는 이제 완전히 비체계적 위험이 완전히 제거 가능하다는 논리죠. 완전히 제거 가능하다 그럴 때는 비체계적 어디까지? 0까지 제거 가능하다. 이런 논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구성할 때 포트폴리오가 상관계수가 1인 경우는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1인 경우. 근데 1만 아니면은 포트폴리오가는 항상 나타나. 이렇게 주의하셔야 돼. 플러스 1인 경우만 나타나지 않고요. 잘못된 분산 투자고 플러스 1이 아니라면은 이것도 시험에 나와요. 상관계수가 플러스 1이 아니라면은 포트폴리오가는 항상 나타납니다. 다만 항상 나타나지만은 그 비체계적으로 좀 제거하는 정도는 차이가 있어요. 제거하는 정도가 어디에 가까울수록 마이너스에 가까울수록 그 비체계점 제거하는 정도가 즉 포트폴리오가 더 커지더라라고 이제 해석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포트폴리오 구성할 때는 상관계수가 마이너스에 가까운 자산끼리 결합하는 게 좋은 겁니다. 이렇게 이거를 가지고 이제 시험 문제를 내립니다. 기출 문제 나온 거 약간의 예를 들어 볼게요. 포트폴리오는 포트를 구성하는 자산이 상이할수록 포트폴리오가가 커진다 이런 질문이 있어요. 이거는 맞는 말이야. 포트 구성 자산이 상이할수록이란 말은 어디에 가까울수록 마이너스에 가까울수록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질문.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자산이 두 개의 자산이라 가정해. 두 개의 자산을 포트폴리오 구성했을 때 두 개의 자산 구성된 포트폴리오의 경우에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이라면은 상관계수 마이너스 1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총위험하고 체계적 위험은 같아질 것이다. 이런 질문도 있어요. 그럼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이면은 비체계적 위험은 완전히 제거됐죠? 어떻게 됐어? 제로가 됐어. 근데 무슨 위험은 남았어요? 체계적 위험은 남았죠? 그럼 총위험하고 체계적은 같아질 것이다. 이 논리는 맞는 겁니다. 그러면은 완벽한 투자가 돼요. 왜? 불필요한 위험은 보상받을 수 없는 불필요한 위험은 완전히 없애버렸고
보상을 받는 필요한 위험들은 아까 보상을 받아서 위험 활동률을 반영해서 보상을 받았잖아요. 체계적 보상 받아서 해결하고 보상 받아서는 불필요하면 완전히 없애버렸으니까 이거 완벽한 투자가 돼서 투자자는 본인이 기대한 수익률이 실현될 가능성이 100%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시험은 그래서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하고 플러스 1에 대한 해석이 어떤 거냐라고 이제 설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지문들에 대한 논리가 쭉쭉쭉 설명이 되어 있는 거죠. 거기에 동그라미 한번 1번 잠깐 읽어볼게요. 290 꼭대기에 자산의 수익률의 움직임이 유사할수록 어디에 가깝다? 유사하다? 플러스 1에 가깝다는 거예요. 유사하다. 플러스 1에 가까워진다. 동일한 내용이죠. 그리고 상관계수의 두 자산 수익률 움직임이 똑같다면은 똑같다는 것은 동일한 방향, 동일한 큰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상관계수값이 얼마 된다? 1이 된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완전한 이제 정의의 상관계가 있다고 설명이 되어 있고, 동그라미 3번 상관계수가 상이할수록 마이너스에 가깝다는 거죠. 그러다가 정반대 마이너스 1이 된다. 완전한 부의 상황. 이렇게 설명이 되면서, 그리고 이제 동그라미 밑에 반가리 1번에 상관계수 위험 감소 효과를 설명한 지문이 있습니다. 1번에 상관계수 값이 1이라면 이걸 말하죠. 1이라면은 위험 감소 효과가 없다라고 설명돼. 전혀 위험을 제거하지 못하는 거야. 분산 투자 정확하게 잘못한 겁니다. 이렇게 그래놓고 이제 동그라미 세 번째 상관 1인 경우 분산 투자가 없다라고 설명이 된 것이고, 그리고 동그라미 4번에 보면은 상관계수 마이너스 1인 경우는 위험 감소 효과가 최대가 된다. 최대가 된다는 것은 비체계정 어디까지 된다? 0까지 된다는 뜻이야. 그래서 완벽한 투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동그라미 5번 설명이 돼 있죠. 상관계수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이라면은 완전 부위 마이너스 1이라면은 비체계 0으로 영인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도 있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표현이 포트폴리오 자체는 지금 분산 투자, 비체계적 위험, 상관계수 이 세 가지에 대한 단어 조합이 쭉 연결시켜 가지고 언급을 하게 돼 있어요. 이 중에 이제 핵심적인 내용은 체계적 위험하고 비체계적 위험에 대한 개념 정의, 그리고 제거 여부를 물어보는 게 제일 출제를 많이 하더라라는 거죠. 근데 이게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설명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잘 정리해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포트폴리오 문제를 이제 계산 문제가 출제를 한다 그랬죠. 계산 문제 논리는 이제 별도로 여러분 연습해 주셔야 되는데 293페이지 보면 그 연습 문제가 있어요. 그 연습 문제가 기출 문제에 나온 내용이냐, 그것만 여러분들 별표 지으셔가지고 그 형식을 푸는 거를 한번 연습해 주시면은 큰 지장이 없습니다. 이거는 계산 문제의 스타일이다 보니까 그게 복잡한 건 아니에요. 앞에서 공부하셨던 기대 수익률을 계산했던 거를 이제 거기 상가 옵시텔 아파트라 그래서 개별 자산 기대 수익률이 3개를 결합했다는 식으로 하면 되는 겁니다. 요거는 아마 이제 계산 문제 특강을 다른 분이 하시면서 언급을 아마 해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요거는 이론 정리하는 게 우선 원칙이다 보니까 요건 잠깐 생략하도록 하겠어요. 그럼 밑에 포트폴리오 위험이라고 나와 있는 밑에 있는 내용들은 이제 보시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면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 표준 편차에 계산하는 게 있는데 위험을 이거는 안 보셔도 돼요. 이거 공부하시면 큰일 납니다. 건드릴 필요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포트폴리오 문제를 확장하기 위해서 요 세 가지 효율적 전선, 무차별 곡선, 최적 포트폴리오 이 세 가지가 또 연결이 돼요. 요거는 지문이 이제 상관계수 비체계적 위험에 대한 논리만큼은 많이 내지는 않습니다. 근데 요 효율적 무차별 곡선, 최적 포트폴리오는 이 평균 분산 논리라고 이 포트폴리오 논리를 결합한 주제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최적 포트폴리오로 나왔을 때 먼저 꼭 줄치셔야 될 것은 294페이지에 효율적 프론티어, 효율적 프론티어를 효율적 전선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시험에서 영어로 효율적 프론티어라 그래. 효율적 프론티어, 효율적 전선과 무차별 곡선 있죠? 효율적 전선의 동그라미, 무차별 동그라미 하면 돼. 그 접점의 동그라미 치고 별표 쳐야 돼요. 이 효율적 전선과 무차별 접점이 무슨 포트폴리오? 최적 포트폴리오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요 문구 결론을 내린 거야. 그래 놓고 이제 효율적 전선은 뭐고 무차별 곡선 뭐라는 것이 오른쪽까지 약간 설명이 되어 있어요. 많이 내진 않아서 그 책에 이제 간단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주로 그나마 많이 언급되는 게 효율적 전선에 대한 설명입니다. 효율적 전선을 바로 밑에 보면은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효율적 프론티어란 평균 분산 지배 원리를 만족시키는 효율적 포트폴리오를 연결한 선으로 우상향한다라고 설명이 돼 있죠.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평균 분산 지배 원리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논하도록 하겠어요. 그러니까 지우고 역할 다 했으니까.
그럼 효율적 전선이라는 단어를 이제 확인하셔야 되는데, 이 효율적 전선을 논할 때는 항상 뭐가 머릿속에 떠오르시냐면은 평균분산 원리가 떠오르셔야 돼. 평균분산 원리를 기준으로 해서 도출된 것이 효율적 전선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념이 이제 그 설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동그라미 뭐 1번, 2번 다 지금 똑같은 말인데 1번의 평균분산 기준에 의해서 동일한 최고의 기대수로 나타난 투자에 대한 쭉 연결한 선이야. 1번, 2번 같은 말이니까 그 1번을 꼭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돼요. 동그라미 1번. 그리고 3번에 보면 효율적 전선이 무슨 모양이다? 우상향한다는 것도 꼭 알고 계셔야 돼. 우상향한다는 것은 주어진 위험에서 투자자는 더 이상 수익률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더 높은 수익률을 얻기 위해서는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 된다는 걸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우상향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우상향하는 것이 무슨 의미냐라고 지금 방금 이제 책에 설명되어 있는 거 더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 더 많은 감수해야 된다라는 요 문구가 그대로 설명이 되는 겁니다. 우선 효율적 전선을 보도록 하겠어요. 다시 효율적 전선 논하려면 뭐를 알아야 된다고요? 평균분산 원리를 알아야 되고 평균분산 원리를 알려면 네 가지 경우수에 대한 논리를 알고 계셔야 돼. 그래서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효율적 전선을 그리려면은 그 좌표를 잡아야 되는데 종축에다가 기대 수익률을 잡아요. 평균분산 원리니까. 그리고 이제 이게 수익이죠. 수익은 위험을 잡아야 돼. 위험을 여기 횡축에다 잡아요. 또는 이제 표준 편차 이렇게 표현합니다. 조합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기본제 수업이다 보니까 여기다가 이제 A점을 잡아 보겠습니다. 여기다가 B점을 잡아 보겠어요. 그럼 이걸로 한 5%로 잡아보고 기대 수익률이 5%짜리 수익 상품입니다. 여기다가 2%를 잡아보도록 하겠어요. 그럼 A 상품, A 투자는 수익률이 5%가 기대되고 그 불확실성이 2%란 위험이라는 뜻이야. 여기다 10%를 잡아보고 여기다가 6%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이 나오는 순간에 이것만 가지고도 지문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이 개념을 지금 언급하는 거니까 그러고 여기다가 그 수직선 아니라 A-를 잡아보고요. 여기다가 B-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그럼 먼저 평균분산 원리를 그대로 따온 거라 그랬잖아요. 평균분산 원리에 의해서 논한 것이 효율적 전선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A하고 B를 A하고 A-를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그 전에 이 A가 가지는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은 지금 주어진 위험이 2%거든요. 2% 위험 수준에서 얻을 수 있는 최대 기대 수익률을 5%라는 뜻입니다. 즉 2% 위험 수준에서는 5% 이상의 수익률은 도달할 수가 없다는 의미로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논리야. 그럼 B도 마찬가지야. B는 6% 위험 수준에서 얻을 수 있는 최대 수익률이 10%라는 뜻이죠. 즉 6% 위험에서는 10% 이상의 수익을 도달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근데 일시적으로 이 2% 위험 수준에서 A가 10% 여기까지 도달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왜 여기가 현실적으로는 이제 나중에는 이게 여기로 5%로 줄어드냐면은 2% 위험에서 수익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게 투자 가치가 있어요. 그럼 이 A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투자하려고 달려들어요. 그럼 투자하고 달려들면 투자 결정하겠죠? 투자가 결정하면은 A 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요. A 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 A 가격이 점점 상승해. A 가격이 상승하면은 A 상품에 투자할 때 예상되는 기대 수익률이 점차적으로 낮아지죠. 그래서 지금 이거를 앞에서 논했던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 간의 관계를 논했던 거죠. 그래서 수요가 증가하면은 가격이 상승하고 가격 상승 기대 수익률이 점점 낮아진다. 그래서 어디에? 여기가 균형이라는 뜻입니다. 그 결과적으로 여기는 도달할 수 없고요. 시장의 완전 경쟁의 논리에 의하면은 2%의 최대 얻은 수익률이 5%라고 이제 하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두 개의 A하고 B를 이제 잡아놨다라고 가정하도록 하겠어요. 그 상태에서 A하고 A-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 A랑 A- 비교하면 어느 게 우수하냐라는 겁니다. 어느 게 우수하냐를 잡을 때는 평균분산 원리를 잡는 거야. 그럼 A랑 A- 비교하면 뭐가 똑같아요? 위험이 같지. 위험이 같으면 어느 걸 선택한다? 수익률이 높은 걸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몇 번이다? 2번이야. 위험이 같으면 수익률이 높은 걸 선택한다. 그러면은 평균분산법 네 가지 조합 중에 적어드렸던 두 번째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A-보다는 A가 같은 위험에서 수익률이 높아. 그러면은 A랑 A- 비교하면 A는 투자 대상 기각을 하고요.
A가 선택이 된다는 뜻이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A를 기준으로 이 2%라는 위험 포지션하고 5% 수익률 포지션 잡았을 때 A를 기준으로 수직선상에 존재하는 무수히 많은 자산들은 전부 다 투자 대상에서 기각이 되는 거야. 네, 뭐보다 열등하기 때문에 A보다 열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럼 A랑 B-를 한번 비교해 볼까? 그럼 A랑 B- 비교하면 어느 게 우수하냐 따져보면은 어느 게 우수하겠어요? A가 더 우수한 거죠. 왜? A랑 B-는 뭐가 똑같아? 수익률이 같아. 그렇죠? 수익률이 같으면 어느 걸 선택한다? 위험이 작은 걸 선택하는 거야. 이거는 평균분산법에서 몇 번째 해당되냐? 첫 번째 해당되는 걸 설명한 겁니다. 이렇게. 여기 첫 번째. 그래서 같은 수익이면 위험이 작은 걸 선택하는 논리야. 그래서 같은 5% 수익률 수준에서는 B-가 6% 위험 부담해야 되고 얘는 2% 위험 부담해야 되니까 A가 B-보다는 우수하기 때문에 A랑 B- 보면 얘는 기각이 되는 거야. 그러면은 이 A를 기준으로 5%는 수익률 상의 수평선을 잡아보면은 여기에 무수히 많은 자산들이 있어요. 그 무수히 많은 자산들은 전부 다 투자 대상에서 기각이 되는 거야. 왜? 뭐보다 열등하기 때문에 A보다 열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A랑 A랑 B- 비교하면은 평균분산 원리의 1번과 2번의 논리로서 전부 다 A가 우수하게 되는 거죠. 요 사이에 X가 있다라고 가정해 보세요. 그럼 A가 우수하냐, X가 우수하냐 따져보면 이거는 평균분산법, 항상 평균분산법 몇 번이냐면은 3번에 해당이 돼요. 3번. 3번에 대한 논리가 이거잖아요. 지금 A랑 X를 비교하면은 A는 X보다 수익률이 높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도 위험도 작은 거야. 즉 A는 X보다 수익도 높고 위험까지 작은 자산이니까 X는 투자 대상에서 기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결론 최종적인 결론이 2% 위험과 5% 수익률 포지션 잡았을 때 A를 기준으로 수직 내리고 수평선을 펼치다 보면은 여기에 존재하는 무수히 많은 자산들은 다 뭐보다 열등해? A보다 열등해서 전부 다 투자 대상에서 기각이 되는 겁니다. 이게 평균분산법에 대한 요 세 가지의 경우를 그대로 논한 겁니다. 이렇게. 같은 맥락으로 6%하고 10% 수익률 포지션 잡은 B를 보면은 똑같은 논리야. 수직선 내리고 수평선 펼치면 요 사이에 존재하는 무수히 많은 자산은 전부 다 B보다 열등하기 때문에 기각이 되는 거죠. 이렇게. 결국 2%, 6%, 5%, 10%에서는 최선의 자산이, 최고의 자산이 A하고 B가 되더라라는 거죠. 그럼 A하고 B를 서로 이제 맞짱을 떠요. 그럼 두 가지는 어느 게 우수하냐 따지면은 이거는 평균분산법에서 네 번째 해당되는 거죠. 수익률 면에서는 B가 우수하고 위험 면에서는 A가 우수하다 보니까 평균분산법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그러면은 결국 A하고 B를 보면은 동일한 위험이죠. 동일한 위험에서 최고의 수익률을 나타난 자산이잖아. 이 자산들을 A, B를 쭉 연결시켜 보는 거야. 연결시켜 보면은 선이 나오죠. 이 선을 우리가 효율적 전선이다. 영어로 효율적 프론티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럼 효율적 전선상에서는 무수히 많은 자산들이 있죠. 이 무수히 많은 자산들은 동일한 위험 수준에서 최고의 기대 수준을 가진 상품들, 투자한들을 쭉 연결하는 선이야. 그 모양을 그리다 보니까 무슨 모양이 나와요? 효율적 전선이라는 우상향 형태 모양이 나온다는 뜻이죠. 그럼 우상향이란 말은 어떤 의미냐 보면은 그럼 A하고 B는 어느 게 우수한지 알 수가 없다 그랬죠? 갑돌이라는 사람이 2% 위험 수준만 부담하고 투자하고 싶어. 그럼 이 사람이 얻을 수 있는 최대 수익률은 5% 정도라 그랬죠? 근데 이 사람이 이 위험 수준에서 10% 수익률을 얻고 싶어. 근데 2%에서는 10% 수익률 도달할 수가 없다 그랬어. 결과적으로 이 사람이, 갑돌이라는 사람이 10% 수익률을 도달하려면은 2% 위험에서는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를 얻기 위해서는 결국 더 많은 위험을 감수를 해야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더 높은 수익을 얻으려면은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 된다는 논리가 효율적 전선이 우상향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지. 그래서 갑돌이가 2%는 최대 5%밖에 안 되니까 더 많은 수익을 얻으려면은 갑돌이는 좀 더 공격적인 투자자가 돼야 됩니다.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지 투자할 수가 있더라. 그래서 효율적 전선을 그리면은 효율적 전선 바로 아래에 있는 상품들은 전부 다 효율적 전선상의 상품들보다는 열등한 자산이 됩니다. 그리고 효율적 전선 위에 있는 영역은 도달할 수가 없고 그 바로 아래에 있는 자산들은 전선상에 있는 그 상품들보다는 열등한 자산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럼 포트폴리오는 그 효율적 그 아래에 있는 자산 결합하는 것이 아니라
효율적 전선상 상품들 얘네들끼리 결합해야지 상관계수가 마이너스에 가까운 조합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A하고 B는 어느 게 우수한지 알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 어느 걸 선택하느냐는 뭐에 따라 다르다? 투자자들의 성향에 따라 다른 겁니다. 그럼 투자자들의 위험에 대한 태도를 나타내는 게 뭐냐면은 무차별 곡선이야. 오른쪽에 무차별 곡선이 설명이 돼 있어요. 그 세 번째 줄을 이제 꼭 기억하기. 공격적 투자자일수록 귤기가 완만하고 보수적 투자자에서 귤기가 이제 가파르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효용의 차별이 없는 점 이렇게 하면 좀 어려운 개념이고 우리 시험은 그렇게 내진 않고요. 그 나온 게 무차별 곡선이라는 논리가 나옵니다. 그 무차별 곡선의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은 투자자들의 위험에 대한 태도다라고 보시면 돼요. 투자자들의 위험에 대한 태도를 나타내는 게 뭐라고요? 무차별 곡선이다. 그 위험에 대한 태도를 뭘로 표현하냐면은 이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로 표현합니다. 기울기로 표현하는데 여기서 시험에 나오는 것은 이 정도입니다. 기울기가 급할수록이란 말은 이제 가파를수록이죠. 가파를수록 보수적인 투자자가 되고요. 그 기울기가 완만할수록 공격적인 투자자가 된다. 요거를 이제 기억을 해 주셔야 돼. 기울기적인 표현을 쓰게 돼 있어요. 그럼 보수적인 투자자들은 효율적 전선이 있죠? 효율적 전선상에 원점에 가까운 자산을 투자합니다. 가까운 자산에 투자하고 완만해질수록 효율적 전선상에서 원점에서 먼 자산에 선택합니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제 보수적인 투자자들은 수익이 높은 이제 보수적 투자자들은 되도록이면은 안전한 걸 투자하려고 그래요. 때문에 이제 원점에 가까운 걸 선택해. 효율적 전선 원점에 가까운 것은 A죠. A를 선택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투자자 위험에 대한 태도가 이렇게 요것은 시험에 문제가 나오고요. 태도가 무차별 곡선이다. 즉 평균분산 기준으로 도출된 것은 효율적 전선.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를 나타내는 것은 무차별 곡선. 그래서 어떤 투자자에게 최적 포트폴리오가 다른 투자자의 최적 포트폴리오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럼 투자자의 위험에 나타나는 무차별 곡선과 효율적 전선과의 접점입니다. 이 접점을 뭐라 그러냐? 이거를 최적 포트폴리오다라고 합니다. 또 밑에다 해야겠다. 그래서 최적 포트폴리오가 나오려면은 아까도 이제 줄쳐 보신 것처럼 효율적 전선과 무차별 곡선이라는 개념이 나와야 돼. 다시 효율적 곡선 나오려면 꼭 평균분산 원리가 나와야 돼. 평균분산 원리를 기준으로 도출된 것이 효율적 전선이고, 그리고 무차별 곡선 위험에 대한 태도를 나타내고 접점이라고 해야 돼요. 이거를 만약에 교차점이다라고 하잖아요. 이건 X가 되는 겁니다. 접점이야. 그러면 무차별 곡선 그려야 돼. 무차별 곡선은 이제 이렇게 그 우상향 형태가 나타나는데 효율적 전선 그러면 보수적인 투자는 원점에 가까운 걸 선택한다 그랬죠? 이러한 모습을 나타나게 돼. 경사도가 굉장히 가파르게 나타납니다. 근데 보수적인 투자자들은 원점에서 먼 걸 선택하게 돼요. 이 사람들은 경사도가 완만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갑은 보수적인 투자자고 안전하게 투자하는 거죠. 울순이는 공격적인 투자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런 논리야. 그럼 가파르다, 완만하다는 경사도를 말하죠. 그럼 경사도를 봤을 때 요거 한번 이렇게 경사를 한번 그려보세요. 그러면 가파른 사람은 요만한 위험은 요만큼을 부담하고 수익률은 높게 나타나는 거죠. 근데 완만한 사람들은 경사도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만한 수익을 얻기 위해서 많은 위험을 부담할 용의가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똑같은 논리가 보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점수를 봤을 때 여러분들 점수가 10점에서 20점을 올리는 거하고 90점에서 100점을 올리는 것은 의미가 좀 달라요. 왜? 점수 향상은 똑같이 10점 향상, 10점 향상은 같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10점 향상하면 조금만 위험을 부담한다 하더라도 10점이라는 수익이 많이 높아집니다. 약간만 노력해서 10점 올라가잖아요. 10점에서 20점까지는. 근데 90점에서 100점을 높이려면은 이건 많은 위험을 부담해야지 10점이라는 점수가 겨우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선택하는 사람은 아주 공격적인 사람이고, 요런 걸 선택하는 사람은 안전하게 이제 점수 관리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약간의 위험만 감수해도 많은 수익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은 보수적인 안전하게 투자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뭐 똑같은 10점 올린다 하더라도 엄청난 위험을 부담해야 되니까 이걸 선택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공격적인 성향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지는 것은 문제를 내는 것이 아니라, 이 무차별 곡선은 그래서 투자자 위험에 대한 태도를 나타내면서 기회가 급할수록 보수적인 사람, 완만할수록 공격적인, 이 정도만 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접점이 뭐다? 이게 이제 최적 포트폴리오라고 하셔야 돼. 왜 교차점이 최적 포트폴리오 아니냐면은, 교차점을 만약에 그리면은 두 개가 그려져요. 이게 병파리 거다, 무차별 곡선이. 그럼 병파리가 그러면 효율적 전선과의 교차점이 두 개가 생겨. 요 점하고 요 점. 그러면은 펀드 매니저가 이 사람의 포트폴리오 추천을 못 해주는 거야. 왜? 이 사람이 보수적인 사람인지 공격적인 사람인지를 판단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의 위험에 대한 성향을 알려면은 뭘 만들어야 돼? 접점 만들어야 돼. 그래서 이거를 좌상향으로 밀어버립니다. 이렇게. 밀어버리면은 이렇게 좌측으로 밀다 보면은 접점이 생겨요. 이 접점이, 이 사람의 위험이 성향이 이 정도구나. 그럼 이 정도 위험에서는 얻을 수 있는 최대 수익률이 이 정도구나. 이 정도 수익률을 이제 그러면 맞춰주기 위해서 이 접점이죠. 효율적인 접점. 이 접점보다 위에 있는 자산의 여러 개, 아래에 있는 자산 여러 개를 가중평균으로 분산 투자해가지고 이 수익률을 맞춰주는 거죠. 요거는 높은 자산은 수익률을 이제 보장해주고, 요거는 밑에 있는 자산은 안전성을 보장해주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는 효율적 전선의 의미와 우상향한다는 의미가 왜 그렇게 되는지, 그리고 이제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뭘 의미하는지 이렇게 의미만 판단하시면은 최적 포트폴리오는 이 두 가지 곡선의 접점을 의미한다라고 그 정도만 공부하셔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거기 최적 포트폴리오 보면 그래서 다시 적혀져 있죠. 효율적 전선과 무차별 접점에서 최적이 결정된다. 이때 한 투자자에게 최적인 투자자는 다른 최적이 아닐 수도 있죠. 당연하죠. 보수적인 투자자는 여기가 최적이지만은 공격도 여기가 최선이기 때문에 효율적 전선상에서는 어느 것이 최적의 상품인지는 판단할 수 없고 투자자 성향에 따라 다르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지문들을 쭉 봤어요. 그리고 보충학습 나왔는 것은 보충하지 마셔도 됩니다. 그래 놓고 이제 그 다음에 예제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포트폴리오가 독립된 의미를 많이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 강의 때만 한번 건드려보고 나머지는 문제를 통해서 확인만 한번 해보는 식으로 진행이 될 텐데, 왜냐면 포트폴리오가 이제 공부하셨던 보신 것처럼 내용은 많은 것 같은데 결과적인 내용들은 이제 이론적인 부분은 이런 용어에 대한 해석이야. 평균 분산, 변이계수, 포트폴리오 자체에서 이제 체계와 비체계, 즉 비체계에 대한 정도, 상관계수, 효율적, 무차별, 그리고 최적 포트폴리오에 대한 개념에 대한 풀이 정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계산 문제는 어차피 별도로 하셔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계속 지문으로 나오기 때문에 30회 때는 요거 이제 단독 문제로 출제되는 거를 이제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난이도가 이제 이게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다만 말씀드렸듯이 18회 때 이후부터는 그냥 무난한 오지선다형식으로 출제되는 게 이제 보통이더라고요. 계산 문제 제외하고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옛날에 난이도 센 거를 만약 보시려면은 일부러는 15회 때 나왔던 문제와 그리고 13회, 17회 때 나왔던 문제를 찾아서 푸시하면 되실 것 같아요. 근데 뭐 크게 중요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단독으로 나올 기대치가 이제 좀 더 높아진 시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것이 이제 포트폴리오에 대한 이제 상황 설정이야. 앞으로는 이제 논하지 않도록, 심화학습은 논하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가 이론이야. 그래서 이론은 부동산 투자의 장점, 그리고 위험과 수익과의 관계, 반드시 나오는 주제죠. 그리고 결합해서 나오는 포트폴리오에 대한 사고방식입니다. 그래서 투자론은 이제 후반부가 중요해요. 여기까지가 이론적인 면에서 정리한 전반부 내용이고요. 후반부가 이제 297페이지부터 등장하는 화폐 시장 가치야. 여러분, 화폐 시장 가치가 되게 부담을 많이 느끼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시간적 차이를 조정해 준다는 논리는 저희들이 경험칙으로 잘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몇십 년 만에 공부하신 분들이 대부분의 이제 중개사 수험생분들을 봤을 때 상대적으로 굉장히 힘들어하는 파트입니다. 그러나 투자의 개념이 말씀드렸듯이 투자란 현재 현금 지출과 미래 현금 이입을 서로 교환하는 행위예요. 그러면 현금에 유입됐던 금액과 유입되는 현금하고 유출되는 현금을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고요. 현재와 미래는 이 시간적 차이를
조종해야지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지 않겠는가라는 사고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화폐, 시간적 차이를 조정한다는 논리가 이것이 이제 화폐의 시간가치야. 근데 화폐의 시간가치는 그 두 가지 방해가 될 수밖에 없겠죠. 현재 시점에 판단하는 기준하고 미래 시점에 판단하는 기준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궁극적으로 계산 문제도 많이 나옵니다. 특히 29회 때는 지문이 나왔기 때문에 30회 때는 계산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정리하실 것은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를 구하기 위한 그 자본하는 계수의 종류 등이 있어요. 그 종류를 먼저 꼭 파악하셔야 돼. 그래서 그거 화폐 시장 가치 종류만 한번 잠깐 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폐 시장 가치를 부담을 많이 느끼게 하긴 하지만은 화폐의 시간 가치. 여기는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현재 가치를 구하기 위한 자본하는 계수. 현재 가치 계수. 요거를 줄여서 이제 현가 계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래 가치를 구하기 위한 자본하는 계수. 그래서 미래 가치 계수다. 그래서 요거를 내가 계수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현재 가치 계수, 미래 가치 계수. 그 제일 먼저 하셔야 될 내용은 각각마다 종류가 있다는 걸 꼭 잊지 마셔야 돼요. 먼저 현재 가치 계수의 종류는 일시불에 현재 가치 계수가 있고요. 현가라고만 쓸게요. 현재 가치란 말이 붙어 있기 때문에 종류 파악하는 데는 어렵지 않으실 거야. 두 번째 연금의 현가 계수가 있어요. 여기도 현재 가치란 말이 붙어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을 겁니다. 세 번째 그 유명한 저당 상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현재 가치를 구하기 위한 자본하는 계수에 해당한다는 것이고, 미래 가치에도 똑같은 게 있어요. 일시불의 미래 가치 계수, 내가 계수가 있어요. 여기도 미래 가치란 말이 나왔기 때문에 종류 파악은 어렵지 않고요. 두 번째, 연금의 내가 계수가 있습니다. 요거 이제 내가 계수 있으니까 어렵지 않죠? 내가란 말이 없고 쓰는 것이 또 유명한 감채금 계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이제 단계별로 논할 때 첫 번째 단계는 뭘 파악하는 게 중요하냐면은 화폐의 시장 가치에 대한 종류를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그 현재 가치가 세 개 있어요. 일시불 현가, 연금 현가, 그리고 저당 상수. 미래 가치에도 일시불 내가, 연금 내가, 감채금 계수가 있다는 걸 꼭 알고 계셔야 돼. 두 번째는 뭐냐면은 역수관계가 있습니다. 역수관계가 종종 나와요. 그럼 역수관계를 논할 때 일시불과 일시불이 있죠? 일시불과 일시불은 서로 역수관계가 됩니다. 역수관계를 자주 물어봐. 역수는 정반대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5의 역수가 뭡니까? 하면은 요거는 5분의 1이 됩니다. 5에는 여기 1이 밑에 있는 거죠. 그럼 역수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려면 역수관계는 두 가지 숫자 있죠? 두 가지 숫자를 곱해봐야 돼. 곱해보면 항상 뭐가 나와야 돼? 1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반대를 말합니다. 그러면 일시불과 일시불은 얘네들끼리는 꼭 역수입니다. 이렇게. 일시불. 그리고 나머지는 그 안에서 역수가 돼요. 그래서 연금의 현가계수와 저당상수 요 두 개가 역수가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두 개. 연금의 내가계수와 그리고 감채계수 이게 두 개가 서로 역수가 관계됩니다. 그러니까 종류를 먼저 쭉 파악을 하고 일시불끼리 이렇게 역수, 그 안에서 나머지 두 개씩 역수다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종류하고 두 번째는 역수관계에 대한 논리를 보셔야 되는 게 서로 연관성이 있죠. 종류를 파악하면 머릿속에 종류가 기억하셨다. 그러면 이렇게 역수, 이렇게 역수라는 걸 파악이 되는 겁니다. 역수관계를 자주 물어보니까 세 번째는 이제 개념에 대한 질문이 나오고요. 네 번째는 계산 문제에 대한 질문이 나옵니다. 근데 공부하신 분들이 이제 말씀하시기에 지문보다는 계산이 편하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또 화폐 시장 가치에 대한 계산 문제를 나왔을 때 뭐 옛날 문제는 제외하고 최근에 나와서 27회인가 그 문제 제외하고는 그냥 무난한 형태의 계산 문제가 출제를 하는 게 보통이에요. 이렇게. 특히 27회 때 아주 좀 세게 나와서 갑자기. 그런데 28회 때는 또 갑자기 또 약하게 나왔어요. 그리고 계산 문제로. 그리고 29회 때는 그냥 지문으로만 쭉 오주선다 개념들을 얘는 아느냐를 쭉 펼쳐내는 식으로 논했어요. 너무 세게 내면은 못 푸니까. 근데 화폐 시장 가치는 출제인 입장에서 쉽게 냈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느끼는 부담감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세 개념을 알려면은 먼저 크게 그 위에는 그 일시불이죠. 일시불에 대한 논리는 뭐냐면은 얘는 동일한 금액. 똑같은 금액이야. 동일한 금액을 한 번만 고려하면은 얘는 뭐다? 얘는 일시불 개념입니다. 한 번만 하면 일시불이고
동일한 금액이 여러 번 반복되는 거야. 여러 번 반복되는 연금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돼. 얘는 딱 똑같은 거면 한 번이면 일시불이야. 나머지 얘네들은 전부 다 뭐죠? 연금 개념이다. 같은 연금이잖아요. 연금 받는다 그러죠? 같은 금액이 반복되는 게 연금이다라고 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계산 문제를 이제 들어가면서 공식에 대한 부담을 느끼시는데 여러분들 연금의 현가계수 전환강수, 연금의 내과계수, 감채인계수 공식은 아실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데이터가 주어집니다. 이렇게. 그런데 출제에는 간단한 공식인 일시불의 현가계수와 일시불의 내과계수 공식은 알아야 된다고 가정합니다. 그래서 일시불의 내과 현가계수 공식은 먼저 일시불 내과계수 공식은 1 플러스 R의 N승. 이게 일시불의 내과계수 공식이야. 요 R은 이자율이고 N은 기간을 말합니다. 그런데 역수관계니까 일시불 현가계수 공식은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 이렇게 돼야 됩니다.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 서로 곱하면 1이 나와야 되니까. 이때 이제 여기서 R은 이자율 또는 할인율이거든요. R은 똑같은 논리고 N은 기간이야. 근데 1 플러스 R의 N승이죠. 1 플러스 R의 곱하기 N이 아니라 이거는 N승한 거야. 그럼 N승했다는 것은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복리로 계산하라는 뜻이야. 그 복리는 단위와 다르죠. 단위라는 것은 기간이 도래하면 기간에 따른 이자를 그냥 수령하는 것인데 비해서 단위라는 것은 복리라는 것은 뭐예요? 기간에 발생된 이자를 수령하지 않고 그 이자를 다시 재투자한다는 거야. 이자를 다시 재투자하면 그 이자에 이자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복리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화폐시장같이 나오는 공식은 전부 다 복리로 가정해서 계산을 하게 되는 거죠. 1 플러스 R의 N승,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 이걸 그대로 써먹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것은 종류하고 역수에 대해 역수관계 이렇게 된다는 부담감을 줄이고 개념하고 계산은 이제 개념을 설명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고요. 이 개념과 계산이 그럼 어떻게 이제 출제되는지 그 형식상의 내용만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폐시장은 부담되시긴 하지만은 오히려 나중에 정리가 되면 좀 많이 원하시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 화폐시장 가치로 본격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